아주 먼 옛날 플라톤의 철학이 아직 사람들이 입길에 오르내리던 시대에 한 작은 마을에 사피엔스라는 영민한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피엔스는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한 오래된 도서관에 자주 드나들며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서관에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해 읽게 되었고 이 이론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사피엔스는 이데아론의 개념을 마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광장에서 특별한 연극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연극은 매주 시작날 마을 사람들이 가장 바쁘게 모이는 시간에 열리기로 했습니다. 긴 준비 끝에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연극은 매우 간단한 무대에서 펼쳐졌습니다. 무대에는 빛바랜 나무 의자 여러 개가 놓여 있었고 각 의자에는 의자 A, 의자 B, 의자 C 같은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무대가 조용해지자 사피엔스가 등장하여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의자들을 보십시오. 모두 다른 모양과 크기죠? 하지만 이곳 어디에도 완벽한 의자는 없습니다. 사피엔스는 그런 다음 각 의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 A는 너무 삐걱거리고 의자 B는 발이 한쪽 짧고 의자 C는 단단하긴 하지만 너무 불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의자가 사실은 진정한 의자를 모방한 것이며 진정한 의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데아 세계에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객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피엔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항상 변하고 소멸하지만 이데아 세계에 있는 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정한 의자의 모습입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마을의 대장장이가 무대 앞으로 걸어나와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의자들은 쓸모가 없단 말인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왜 필요하단 말인가? 사피엔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그림자라고 해서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자에서 우리는 빛이 어떻게 비치는지, 사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유추할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사물들을 통해 우리는 이데아의 일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피엔스의 말에 수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일종의 연극입니다. 이데아 세계의 진리를 조금씩 발견해가는 과정이지요. 우리의 임무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불완전한 모사라는 것을 알고 나니 그들은 완벽함에 대한 갈망을 멈추고 오히려 불완전한 것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피엔스의 연극은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에 만족하며 다음 어둑해지는 하루를 기대하며 한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날 그리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소피아라는 정보 호기심 많은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마을의 유명한 학자로부터 모든 지식을 전수받았기에 스스로 꽤나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것을 즐겼고 자신의 지식이 언제나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이 노인이 그린 묘비명에 새겨진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문구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구는 그녀를 한참 동안이나 머릿속에서 맴돌게 했고 결국 그녀는 이 문구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소크라테스가 자주 방문하던 시장에 찾아가 그와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소피아가 소크라테스를 만나자 그는 오래된 나무 아래서 따스한 햇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소크라테스에게 다가가 자신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그녀를 쳐다보며 조용히 웃더니 그녀를 대화로 이끌었습니다. 소피아, 어떤 것에 대해 아는 것과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다르단다. 무엇이든 아느냐고 묻는다면 너는 어떻게 대답하겠니?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학문적 배경을 생각하며 당차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압니다. 철학, 수학, 음악, 과학, 이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그럼 너의 지식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직접 경험한 것이냐? 아니면 남에게서 전수받은 것이냐? 소피아는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다. 주로 선생님들께 배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너의 선생님들이 틀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니? 소피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지식을 절대적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지혜는 너의 무지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이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배움이 이루어진단다. 그렇다면 너는 어떤 부분에서 무지한가? 그것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자. 소피아는 그 후로도 소크라테스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매 순간이 그녀를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한 것은 그녀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대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호기심을 가지며 스스로의 무지를 인정하고 항상 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소피아는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고 사람들이 종종 그녀에게 지혜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늘 말했다. 지혜는 교만함이 아닌 무지 인식에서 비롯되며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배우는 여정에 있다고. 그녀의 이러한 자세는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배우고 탐구하는 문화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소피아의 이야기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며 우리가 무지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할 때 비로소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이름이 민수인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울림이 스며드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주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고 자문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책을 읽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영원 회귀라는 개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개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내 삶이 지금 이대로 영원히 반복된다면? 민수는 자신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간의 선택과 후회들, 소중한 순간들과 잃어버린 기회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강가에서 친구들은 어릴 적 얘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문득 민수는 자신이 선택했던 일들, 그로 인해 맺어졌던 인연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어떠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잡을 거야. 그는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기 전 니체의 영원 회귀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오늘 하루가 반복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이전에는 다르게 지나쳤던 몇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아침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일어나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자주 애정을 표현하기, 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드리기,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멈춰 서기. 그는 매일 반복될 삶을 더 의미있게 채우기 위해 작은 목표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그의 일상에 스며들었고 놀랍게도 민수의 삶은 예전보다 더 많은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작은 친절과 배려들이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영원 회귀 개념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매 순간을 더 풍요롭게 하는 그만의 의미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반복될 수 있는 하루의 시작을 매일 기대하며 모든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일깨워주는 하나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무한한 두려움이나 후회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니체가 말한 영원 회귀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아침이 오면 민수는 다시 한번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일 것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가 될 거야.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 애공정에 계곡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장소가 있었다. 이곳에는 전설적인 마법사 룰스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항상 공정한 사회를 꿈꾸며 불공정한 세상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연구를 했다. 룰스는 결국 무지의 베일이라는 특별한 도구를 만들었다. 이 베일을 사용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본래 정체성을 잊고 순수하게 공정한 마음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 어느 날 마을의 주민들이 심각한 갈등에 빠졌다. 그들은 자원의 분배와 법의 적용에 있어서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장 부유한 농부는 모든 수확물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고 강력한 천사가 법을 무시하며 마을을 휘어잡고 있었다.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청하고자 주민 대표들이 룰스를 찾아갔다. 룰스는 무지의 베일을 3개 준비했다. 이 베일을 쓰면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룰스가 말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은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주민 대표로 뽑힌 3명은 각각 농부, 전사, 그리고 가장 가난한 직공이었다. 이들은 모두 베일을 쓴 채로 자신을 완전히 잊었다. 이제 그들은 단지 사람 1, 사람 2, 사람 3이 되었을 뿐이었다. 베일을 쓴 이들은 마을의 자원 분배와 법의 적용들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몰랐기에 최악의 경우에서도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한 원칙을 찾기로 했다. 농부가 될 수도 있고 전사가 될 수도 혹은 직공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논의 끝에 그들은 몇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첫째,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인프라와 자원을 보장받아야 한다. 둘째, 모든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서로에게 해를 끼쳐서 얻는 이익은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무력이나 지위를 남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강력히 처벌받아야 한다. 마침내 회의가 끝났고 각 사람에게서 베일이 벗겨졌다. 놀라운 점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계급과 상관없이 만들어낸 원칙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농부는 자원이 고르게 분배된 덕분에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아 더욱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전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마을을 보호하면서 진정한 영웅으로 존경을 받게 되었다. 직공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 창의력을 발휘하게 되고,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낸 덕에 마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무지의 베일의 지혜를 배웠고, 룰스의 원칙을 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 마을 전체의 풍요와 평화를 가져왔다. 이후로도 이 이야기는 공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마다 전해져 내려왔고,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공정의 계곡을 회상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지혜를 되새기곤 했다. 결국 무지의 베일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공정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교훈이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룰스가 꿈꾸었던 진정한 정의의 실현이었다.